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백석의 시를 통해서 일종의 이야기 시와 관련된 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석의 시가 상당히 그런 이야기 시의 형태를 아주 잘 쓴 그런 그 대표적인 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백석의 여러 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시가 있죠. 이게 뭡니까? 바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죠. 자, 이 시는 일종의 서사성이 상당히 두드러진 이야기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백석의 시에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 작품은 일종의 1938년에 쓰여진 그런 백석의 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상당히 대중적인 어떤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가난한 시인과 그를 사랑하는 백인 여성, 그게 이제 나타샤죠. 흰 당나귀를 타고 이 눈 쌓이는 밤 깊은 산골로 가는 건데 흰 당나귀라는 것은 뭐 실제 흰 당나귀라고 하기보다는 눈을 맞고 가는 당나귀라고 할 수 있겠죠. 그곳은 상당히 출출이 여기 보면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이 출출이라는 게 뱁새를 가리켜 뱁새.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 이 마가리도 이제 오두막을 가리키는 거죠. 오두막. 영어로 코티지라고 하죠. 코티지. COTTAGE 또는 케빈, CABIN. 이 마가리에 가서 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일종의 이제 마가리라는 것은 이상향, 유토피아적인 어떤 세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고니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 것이다. 자, 그러니까 상당히 동화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응앙응앙 운다라든가 이런 거. 작가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그 백석의 말이죠. 이거는 이제 뭐 자신과 함께 산으로 도피한 여성 나타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백석의 말이죠.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 알 수 있죠.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 세상한테 지는 게 아니고 자신이 세상한테 이미 진 존재라는 자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졌다는 것에 집착한다는 것은 이기고 싶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뭐 달리기를 했을 때 2등, 3등은 1등에 집착을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맑고 가난한 시인도 실은 세속 생활 속에서 이겨서 갖고 싶은 것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린다는 이런 단호한 말도 이제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들이 이제 원하는 데 필요한 어떤 세속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좀 멀리 해온 이 세상으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이걸 이제 우리가 심리학적으로는 욕구의 전도라고 합니다. 욕구의 전도. 전도라는 건 뒤바뀐다는 뜻이죠. 욕구의 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주 깊은 밤에 폭설이 쌓이는 산골로 들어간다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눈이 아주 깊은 벽지 산골 오두막에서 생계를 꾸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백석의 시는 이런 그 어떤 약간 백석을 우리가 2차적 저항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의 어떤 상황을 이렇게 벗어나고자 하는 시인의 노력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백석의 시가 인기 있는 이유는 이제 백석의 심리 성향을 나눠 갖고 있는 거죠. 나약한 인간이 자주 꿈꾸는 도피적이고 낭만적인 동화의 세계를 상당히 아름답게 그려내는 어떤 그런 특별적인 재능이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걸 좀 더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여기서는 두 개의 이양 대립적인 구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석과 관련돼서 어떻게 이양 대립적으로 볼 수 있죠? 여기에 보면 이제 맑고 가난한 시인이 있죠. 맑고 가난한 시인데 뭐가 있겠습니까?
이 더러운 세상이죠. 더러운 세상. 자, 이 맑고 가난한 시인과 더러운 이 세상이 이제 이분법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양 대립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두 개가 대립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단호한 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욕구의 전도라는 말씀드렸죠. 이 전도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뒤바뀐다는 의미로 이제 쓰입니다. 전도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죠.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뒤바뀌는 걸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마가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두막이죠. 오두막. 그다음에 커티지 또는 캐빈이라고도 하죠. 결국 이 마가리라는 게 시인의 이상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이상향은 영어로 뭡니까? 유토피아적인 세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이 시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백석의 시는 이렇게 이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그런 시도 있고요. 또 이 백석을 여러분 이제 보시면 또 뭐가 또 중요한 시입니까? 백석의 시 중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백석의 또 다른 그 여승이라는 시가 있어요. 여승. 자, 이 여승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석의 시 중에 이제 여승이라는 시가 상당히 또 이야기 형식의 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는 다 아실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승은 합장하며 절을 했다. 가지치에 내음새가 났다. 자, 이건 이제 현재를 이야기하겠죠. 이 시 1년에서 현재 상황이죠. 현재 상황이고요. 그다음 뭡니까?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이거는 그냥 과거죠, 과거. 과거. 이제 과거를 떠올린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게 과거라기보다는 이제 과거를 떠올리는 그런 이제 현재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가 이제 진짜 먼 과거가 나오는 거죠. 먼 과거. 자, 먼 과거가 뭡니까? 평안도의 어니 삶 깊은 금던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먼 과거죠. 여인은 나으린 딸아이를 따르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이 시에서 아주 독특한 것은 이 직유법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백석 시인이.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옛날 같이이라는 표현하고 또 불경처럼 이라는 표현하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가을밤 같이 차갑게 울었다 할 때 여기도 이제 같이라는 게 나오죠. 가을밤 같이. 그다음에 또 섣벌같이 나왔죠. 그다음에 눈물방울과 같이. 자, 이렇게 가치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섣벌같이 나아간 지아비를 기다려 10년이 갔고 이거는 결국 이제 가까운 과거겠죠. 먼 과거가 다음에 가까운 과거라고 할 수 있죠.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 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어린 딸도 이제 일찍 죽었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산꿩도 설게 울은 날이 있었다. 산절의 마당기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여기도 눈물방울과 같이라고 또 나왔죠. 떨어진 날이 있었다. 이건 다시 과거죠. 그러니까 이 시를 본다면 이 시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크게 본다면 이 시는 현재. 자, 여승이 합장하고 절냈고 가지치 냄새가 났죠. 그다음에 평안도 이게 이제 먼 과거가 되겠죠. 그리고 섣벌같이 가까운 과거. 그리고 다시 과거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에서 이제 화자는 한 여인이 여성이 되기까지 어떤 기구한 삶을 관찰하고 있죠. 관찰. 영어로 observation이란 말 쓰는데요. 멀리 떨어져서 관찰하고 있고요. 음,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냐면 압축적인 전달이다. 압축적으로 전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순서를 바꿔 이제 이걸 시간의 역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시는 과거, 뭐 현재, 미래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현재에서 다시 먼 과거로 갔다가 가까운 과거로 갔다 과거로 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시간적인 순서를 바꾸고 화자가 전달한 여인의 이야기를 듣는 독자는 축약되고 역전된 이야기의 빈 부분을 상상적으로 구성을 하죠. 그러면서 시적 공간에 그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죠. 화자 역할이 이 작품의 표면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어떤 함축적인 형태, 최소화된 형태를 통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백석의 여승이라고 하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시면 되죠. 상당히 이제 뭐 뺄 게 없는 어떤 백석의 시 중에서도 아주 멋진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백석의 시가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그런 이야기적인 구조, 이야기 구조를 가질 수 있어요. 두드러진 이야기 구조를 가질 수 있다고 하겠고요. 또는 이제 백석의 시 말고도 이제 이용학이라든가 또는 정지용 시인들도 이제 대표적이죠. 이용학 시인 같은 경우는 이제 낡은 집이라는 시가 상당히 서사성을 가진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용학의 시 중에서도 낡은 집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용학의 시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잘 쓴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낡은 집이라는 시가. 한번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이용학의 시도 이렇게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일종의 뭡니까? 털보네의 비극. 이것을 이제 우리 민족의 비극으로 연결시키는 일종의 뭐랄까요? 마이크로코스미라고 할까요? 소우주적인 어떤 개념을 이 이용학 시인의 시에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용학 시인의 낡은 집이라는 그 시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 인터넷에서 찾으셔가지고 이용학의 낡은 집을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낡은 집이라는 시는 이제 어, 이용학을 대표하는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시를 이제 한번 보면요, 이용학의 낡은 집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난로 밖으로 왕검이 줄치기에 분주한 집. 그러니까 상당히 낡은 집은 왕검이가 줄 잘 치죠. 마을에서 흉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이 집에 살았다는 백성들은 대대손 손에 물려줄 은동곳도 산호 관자도 갖지 못했니라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털보네가 나와요. 털보네는 또 아들을 봤다오. 송아지라도 붙었으면 팔 하나 먹지. 마을 아낙네들은 무심코 차가운 그 이야기를 가을 냇물에 실어보냈다는 그날 밤 이렇게 쭉 나오죠. 하면서 막 이야기가 되는데 결국은 이용학의 이 낡은 집이라는 시는 어떤 우리 뭐랄까요 백성들의 이야기들. 그래서 이제 일종의 고향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고향 공동체가 어떻게 피폐해져 갔는가? 또 어떻게 해체되었는지 이런 것을 보여주는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우리 민족이 피폐해지죠. 뭐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만주사변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그런 조선인들은 농작물뿐 아니라 여러 가지 도구들을 다 빼앗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북방으로의 이민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또 동양척식, 동양척식 주식회사, 뭐 토지조사 사업 이런 것들을 막 만들죠. 하면서 이제 제로 이제 우리 땅을 막 빼앗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쓴 대표적인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이용학의 낡은 집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용학 시인의 낡은 집. 정지용 시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 번 이제 시의 세계가 많이 바뀌는데 정지용 시인의 시는 정지용 시인의 시도 이제 대표적인 그 시가 우리 노래로도 된 어떤 작품이 있습니까? 향수란 작품이 있죠. 향수. 그게 이제 대표적인 작품. 정지용의 향수란 작품이 그런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이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죠. 상당히 이제 멋진 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노래로도 불려진 거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빛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꾸맨들리칠리야. 그래서 이제 각 연의 끝마다 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끝나죠. 그곳이 차마 꾸맨들리칠리야. 이 요즘 말하면 참하겠죠. 참. 꾸면들 이렇게 잊히겠느냐 하면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충북 옥천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가보신 분은 이 정지용 시인에 대해서 많이 아시게 될 텐데요.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잃어버린 나라를 일종의 이제 이 옥천에 있는 곳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잃어버린 나라, 잃어버린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망국이죠. 그런 서름을 이 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향에 빗대어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그리고 이제 동양적인 어떤 사상도 드러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납북신이라는 이유로 판금이 되었죠. 정종 문학이 1988년에 해금이 됩니다. 1988년. 이 무렵에 이제 해금이 됐고요. 그래서 향수라는 작품에 이제 김희갑 작곡가죠. 작곡을 했고요. 테너 박인수, 이동원, 박인수 테너와 이동원 가수죠. 이 노래를 불렀는데 참 아쉽게도 두 분이 다 그렇게 노래를 잘 환상의 노래를 부르신 두 분이 벌써 이제 좀 작고하셨죠. 아주 멋진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또 1996년에 옥천의 생가도 복원되었고요. 그랬는데 이 정지용 시인의 이런 향수라는 시를 통해서 어떤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이 이제 잘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지용 시인의 시도 이제 그런 어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쭉 서사, 이야기 형태로 흘러나가는 거죠. 이야기로 흘러나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좀 염두에 두시고 이런 정지용 시인의 시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정지용 시인의 시는 이런 어떤 그 뭐랄까요 자연 이런 걸 노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또 이야기를 노래한 그런 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을 하나를 찾으셔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가지고 좀 쓰시면 돼요. 하여튼 이야기시라고 한다는 것은 이야기의 특징 이런 것들 좀 쓰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서정주 시인의 시 중에 헤일이라는 시도 있죠. 이것도 상당히 이야기적인 기법으로 되어 있는 시가 서정주 시인의 뭐라고요? 해일이라는 시입니다. 서정주 해일. 이 시도 이야기체의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그 대표적인 서정주 시인의 시죠. 이 해일이라고 하는 시는 이제 외할머니 마당에 올라온 그 쓰나미죠, 일종의 쓰나미 이런 것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회일이라는 시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상당히 또 좋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에서도 이제 상당히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헤일이 지금 이제 외할머니 댁에 마당으로 이제 오는 거죠. 그 마당에 헤일을 보면서 할머니가 이제 자기의 남편을 생각을 하는 거죠. 남편은 바닷가에 이제 일을 하러 갔다가 배를 타고 갔다가 돌아오질 않는 거죠. 돌아오질 않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헤일이라고 하는 것을 할아버지와 동일시하는 거죠. 원리스처럼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대표적인 이야기체 시, 이걸 이제 이야기체 시라고 하거든요. 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서정주 시인의 헤일이라는 시도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헤일이라는 시도 그런 대표적인 이제 이야기체 시죠. 바닷물이 넘쳐서 개울을 타고 올라와서 3대 울타리 틈으로 새 옥수수밭을 지나서 마당에 흥건히 고이는 날이 우리 외할머니네 집에 있었다. 이런 날 나는 망둥이 새우 새끼를 거기서 찾노라고 이빨속까지 너무나 기쁜 종달새 새끼 소리가 다 되어 알발로 낄낄거리며 쫓아다녔다. 라고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외할머니 댁에 가서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그 헤일이 나오죠. 헤일.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할머니가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불그레해진다. 그래 빨개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다 쪽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왜 그러시는지 아직 몰랐다는 거죠. 그분이 돌아가신 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배를 타고 먼 바다로 고기잡이를 다니시던 어부였죠. 내가 생겨나기 전 어느 해 겨울 모진 바람에 어느 바다에선지 휘말려 빠져버렸죠. 영영 돌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외할머니는 그 남편의 바닷물이 자기 집 마당에 몰려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말도 못하고 얼굴만 붉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서정주 시는 이렇게 시를 아주 압축해서 아주 잘 쓰는 그런 시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 백석 시인, 또 이용학 시인, 이용학 이런 특히 이제 백석의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뭡니까? 나와 나타샤 흰 당나귀. 또 하나 뭡니까? 스님이죠. 여자 스님이라는 거죠. 또 이용하기 낡은 집. 또 정중히 향수.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작품들이 이제 이야기체의 시를 쓰는 그런 시인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그 백석, 이용학, 정지용 시인 중에서 한번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는 그런 서사성이 두드러진 이야기시라고 하죠. 서사성이 두드러진 이야기시라고 평가를 하니까요. 한번 원 제목을 보시면서 그것에 대한 해설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함께 해보시면 상당히 시에 대해서 이해하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